때는 2080년경. 한때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었던 지구는 과도한 개발과 자원 착취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달에 식민지를 건설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달 식민지의 관리자가 되어 달을 개척하고 자원을 채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러하듯 임무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해 기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덕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맨 땅이었다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행성은 기지에 철거조차 어려운 폐기물을 잔뜩 남기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개월 차, 소행성 충돌 이후 기지는 성한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정상화를 시켜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했던 것은 전력 공급 정상화였습니다. 달에서 전력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태양력 발전이었습니다. 우선 드론을 이용해 소형 전지판 5개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해가 질 때는 전력 생산이 멈추므로 배터리를 설치하여 전력을 비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충전소를 설치하여 드론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선을 연결하여 엘리베이터와 충전소가 작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행히 지하는 소행성 충돌의 피해를 받지 않았기에 엘리베이터를 통한 전력 공급만으로도 시설들을 즉시 재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원 채굴을 시작해야 했는데 일반 드론으로는 채굴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드론을 채굴용 드론으로 전환해야 했죠. 광물은 매장지에서 채굴할 수 있었는데 철, 티타늄, 실리콘, 알루미늄 등을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물들은 산화철, 산화규소 등 산화물 형태로 채굴되어 바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용광로에서 가공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했습니다. 벽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레골리스라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압력 모드로 운반하면 건설 자재인 스마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으로 태양전지와 배터리를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현재 전력 생산량으로는 달의 밤 시간을 버티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지하 채굴 기술 연구를 완료하면서 추출기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출기를 설치하면 드론이 없이도 상시 채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추출기의 또 다른 장점은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여 정제소로 광물을 자동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 시간이 필요했기에 당분간은 드론이 운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추출기에서는 모든 광물이 레골리스로 섞여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정제소에서 선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용광로로 보내야 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시설이 늘어날 때마다 발전기와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체감상 밤이 매우 긴 느낌이었어서 전력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졌죠. 2개월 차, 컨베이어 벨트 연구가 완료되어 곧바로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출기에서 레골리스가 자동으로 운반되었고 덕분에 드론들이 바쁘게 오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편 지구에서 로버 스카우트라는 차량을 보내왔는데요. 단 한 대뿐이니 절대로 고장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고장을 내고 싶어졌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로버 스카우트는 기지 외부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달 곳곳에는 이미 지구인들이 만든 시설물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것이 이 차량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지하에서는 벽 채굴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자원 매장지를 발견하여 자원 채굴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근처에 자원 보관소를 설치하여 가공된 자원을 자동으로 보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을 못한 점이었지만 점차 공장장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고장난 화물 트럭을 수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철이 40개나 필요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화물 트럭은 로버가 조사를 마친 장소에서 발견한 자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부분 고급 자원이었기에 투자한 자원의 몇 배 이상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었죠. 한편 지하에서는 광석 탐지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벽을 파지 않고도 광석 매장층을 찾을 수 있는 도구였는데요. 사용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탐지기로 스캔을 발사하면 매장층이 있을 경우 반응하는 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론들을 바로 출동시켜 벽을 파내면 빠르게 추출기를 설치하는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와 자원 거래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단체의 자원을 판매할 수 있었고 대가로 돈이나 연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번 돈으로 다른 자원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6개월 차, 이제 추출기는 3대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광물 가공 시설들로는 이 물량을 처리하기가 다소 버거웠는데요. 이에 레골리스 정제소와 용광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설을 바짝 붙여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제소와 용광로를 붙여지어도 컨베이어 벨트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시설을 해체하고 완전히 붙여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보관소도 최대한 가까이 붙여지으면서 매우 아담한 크기의 자원 공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을 때까지는 이러한 형태로 공장을 계속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8개월 차, 용광로에서 나온 철과 티타늄을 곧바로 부품 공장으로 보내어 부품으로 가공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위 공장일수록 여러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컨베이어 벨트가 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죠. 부품 공장 왼쪽에는 아변 공장을 배치했는데 이는 티타늄을 티타늄 플레이트로 가공하는 시설이었습니다. 티타늄이 근처 컨베이어 벨트로 운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에 분기만 하나 추가하면 됐습니다. 지상에는 탐사 관제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외부로 물자를 보낼 때 화물 트럭에 물자를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2년 차, 이제 지구로부터 인력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임무가 하달되었습니다. 드론은 전력만 공급하면 신경 쓸 일이 없어서 편했는데 인력이 오게 되면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게다가 물과 산소도 필요했습니다. 지하에는 얼음이 매장된 구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얼음 추출기를 설치하여 얼음 용액기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얼음을 녹이면 일단 물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하 컨베이어 연구가 완료되면서 컨베이어 벨트 활용이 더 쉬워졌습니다. 지하 컨베이어를 사용하면 일단 컨베이어 벨트끼리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지하 컨베이어를 활용하여 정제소에서 나오는 광물 찌꺼기를 멀리 운반하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측으로 가는 길을 컨베이어 벨트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지하 컨베이어를 활용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광물 찌꺼기는 자원 보관소에 차곡차곡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굳이 이것을 모아두는 이유는 스마트 콘크리트 제작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차, 이제 산화규소와 광물 찌꺼기를 활용하여 스마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았고 생산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리고 기술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상에 골칫거리였던 고장난 시설들을 철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원도 일부 회수할 수 있어서 곧바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철거 작업을 마치자 기지는 매우 깔끔해졌습니다. 발전기와 배터리를 설치할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였죠. 한편 인력을 받을 준비도 더디지만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로 산소를 생성하는 장치와 산소 탱크를 설치하여 실내를 생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와 수경 재배 농장을 설치하여 먹고 자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와 배터리 등의 시설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제할 추가 CPU가 필요해졌습니다. 자원 판매로 얻은 돈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수입하여 CPU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주로 부품을 수출하여 돈과 연구 포인트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시세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다양한 수출 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상황 대처에 유리했죠. 이를 위해 먼저 멀티 레골리스 정제소 가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골리스에는 각종 광물이 모두 섞여 있는데 멀티 레골리스 정제소를 가동하게 되면 낭비 없이 모든 광물을 추출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자원 배출구가 5개나 되어서 컨베이어 벨트를 정리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기찻길 퍼즐 게임과 원리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기찻길 퍼즐 게임은 도착 순서까지 고려해야 해서 오히려 이게 더 간단한 문제였죠. 광물 5가지를 빼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확장 가능성이었습니다. 동일한 형태로 정제소를 추가하더라도 컨베이어 벨트가 얽히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선 정제소를 세로로 건설하여 자원을 아래 방향으로 보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을 다시 가로로 전환하고 지하 컨베이어를 활용해서 입력을 넣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정제소를 새로 추가할 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로 길게 이어진 5개의 컨베이어 벨트에 지하 컨베이어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끝났기 때문이었죠. 일단 이렇게 3개의 정제소에서 나오는 5가지 광물을 각각의 보관소로 보내는 작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했기에 앞으로의 수정은 쉬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과제는 광물을 가공 공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광물별로 보관소를 3개씩 설치하고 지하 컨베이어로 무선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광로로 보내서 가공 과정을 거치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광물별로 용광로를 2개씩 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산화규소가 많이 쌓여서 당분간은 실리콘 생산에만 용광로 4개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실리콘을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은 마이크로 회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리콘과 휘토류만 있으면 고가의 마이크로 회로를 생산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이크로 회로 공장은 총 3개를 건설했습니다. 당분간 실리콘의 폭발적인 생산이 예상되어 한두 개로는 부족할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휘토류를 가공해서 넣어줘야 했는데 우선 공장 1개를 지어서 공급해보기로 했습니다. 휘토류는 벽을 부수다 보면 나왔는데 바로 옆에 저장소를 설치하여 드론이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년차 광물 정제 구역을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레골리스 정제소를 5개로 확장하고 광물별로 저장소 9개를 할당했는데요. 저장소를 이렇게 많이 할당한 이유는 잉여 광물을 비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특정 광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용광로도 광물별로 4개씩 할당하고 전선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을 좋아하는 편인데 어느 순간부터 지구로 자원을 보내는 일보다 공장을 가꾸는 것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MDR 채굴기를 통해 외부에서 채굴을 진행하는 새로운 광물 채굴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광물의 위치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효과는 떨어졌지만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하에서는 기존 공장들을 모두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했고 이를 위해 지하 컨베이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부품 공장의 완성된 모습은 대략 이런 형태였습니다. 현재는 2개만 건설했지만 아래쪽으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추가 가공으로의 연계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부품과 마이크로 회로를 필요로 하는 모듈식 터미널 공장을 2 공장 사이에 배치하도록 했죠. 7년차 광석 탐지기를 활용한 광물 탐색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마이크로 회로 생산에 실리콘이 많이 필요했는데 산화규소가 연이어 발견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탐지기로 휘토류가 포함된 벽을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채굴을 진행했습니다. 휘토류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자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지구로부터 인력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장 정비를 한다고 완전히 잊고 있었죠. 개인별로 특성과 역량이 달랐는데 긍정적인 성향의 이공계 인재를 우선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지구에서 온 인재들은 달 착륙 첫날부터 즉시 공장으로 출근하는 믿기 힘든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시차 적응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에서 오는 인재들의 행렬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인력창을 점검하며 적합한 인재는 바로 채용했고 1차적으로 10명까지 고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실험실에서 연구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설을 해금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연구실 출구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콘크리트 공장도 재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공장은 확장이 제한적이고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곳에 새롭게 건설하기로 했죠. 그리고 광석지거기가 넘칠 경우에 대비해서 중간에 저장소를 넉넉히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분을 저장했다가 공급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소형 차량 조립 공장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로버와 화물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현재는 자원 수송용 화물트럭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필요한 자원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부족한 자원은 주문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수경 재배 농장을 대량으로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유기물은 식량 생산에도 쓰였지만 탄소 섬유 제조에도 필요했습니다. 대신 농장 유지에 많은 물이 필요했기에 얼음 용액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기존 추출기에서 얼음이 충분히 생산되어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8년차 달 표면에서 로버로 지하 강물을 탐색하던 중 지구로부터 긴급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경 6k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지구에서는 달에서 레이저건을 발사하여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경고가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이 공장놀이가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초 단계 건설에는 대량의 스마트 콘크리트와 철, 그리고 티타늄 플레이트가 필요했는데요. 다행히 스마트 콘크리트 공장을 5개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스마트 콘크리트 생산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 제작에 필요한 산화철을 상당량 비축해줘서 철 생산도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 단축이었습니다. 현재 채굴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자원을 수입해야 했는데요. 지금 무역으로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마이크로 회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생산과 채굴 속도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많이 진행할수록 임무 성공 확률이 높아지리라고 판단했죠. 우선 로버는 지역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연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 표면을 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출로 얻은 수익으로 필요한 연구 포인트를 구매해서 연구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자원을 화물 포드를 통해 수입해서 빠르게 화물 트럭에 실어 나르도록 했습니다. 자력 생산도 가능해 보이긴 했지만 문제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로 회로 수출은 빛이었습니다. 특히 긴급 요청의 경우 빠른 배송 시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마이크로 회로를 상시 준비시켜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보관대를 만들어서 잉여 자원들을 최대한 비축해두기로 했습니다. 수출 시에도 바로 갖고 올라갈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용할 것이었습니다. 9년차 레이저건 건설이 2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량의 부품과 마이크로 회로, 탄소 섬유가 필요해졌습니다. 마이크로 회로는 충분했지만 문제는 부품과 탄소 섬유였습니다. 현재 티타늄과 철 생산량으로 볼 때 부품 공장을 4개까지는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2개를 빠르게 추가하도록 했고요. 부품 공장은 재료가 2개 들어가는 시설이라 확장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지하 컨베이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충돌 없이 입력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에서는 탄소 섬유 공장을 설치해서 탄소 섬유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컨베이어를 통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은 자동화 농장이 준비되지 않아서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공간 자체도 부족하기도 했고요. 한편 자원 생산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전에 설치한 추출기들이 차례로 수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별수 없이 철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은 미개발된 매장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잉여 자원을 비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놨기 때문에 발견하는 대로 추출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탭에서는 가끔씩 100만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초대형 계약이 뜨곤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부품을 요구하긴 했는데 돈으로 사서 메꿔도 이득이어서 당장 수락했습니다. 덕분에 무려 174만 크레딧을 획득하면서 부족한 자원들을 전부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번째 단계에 필요한 재료도 순조롭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 몇 차례의 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원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희소식으로 광물 탐색이 진행되면서 특정 자원이 매장된 구역을 집중 채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산화규소 매장량이 풍부한 구역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채굴하도록 했죠. 이렇게 채굴한 자원은 화물 트럭으로 기지에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레골리스 형태로 바닥에 배송되었기 때문에 지하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드론을 대량 주문해서 운송 드론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운송 드론은 한 번에 5개씩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전용 저장고를 만들어 컨베이어로 정제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비교적 동선이 짧았기 때문에 컨베이어로 나가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실내에서는 CPU 데이터 센터를 대량으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시설을 지어야 했기에 적당한 수준의 증설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고급 생산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선 충분한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형 태양 전지판을 무려 6개나 설치하는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밤사이에는 전력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의 배터리를 준비해서 전력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전력을 토대로 하이테크 공장 건설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립공이라는 시설을 건설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선 충분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별 수 없이 새로운 거주 공간을 마련해서 엔지니어를 대규모로 채용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지겠지만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죠. 10년차 자원 탐색 도중 산화규소와 산화 티타늄이 동시에 매장된 구역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고급 자원 생산에 두 자원이 정말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장 가동을 위해 신규 엔지니어들이 계속 합류했습니다. 그 중에는 불면증 특성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는 멋진 친구들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침대까지 지어주지 않는 악덕 고용주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식사도 정체불명의 유기물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침대만큼은 1인 1침대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조립공 시설이 점차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최상위로 뒀지만 여전히 다른 곳에 출근하는 엔지니어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 많은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11년차
레이저건 건설에 나노튜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나노튜브의 핵심 재료는 탄소 섬유인데 탄소 섬유 생산량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아예 탄소 섬유 생산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 생산을 자동화하기 위해선 유기물의 자동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컨베이어 설치가 가능한 대형 수경 농장을 건설해서 자동화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대형 수경 농장의 가동을 위해서는 물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얼음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충분한 용액기와 물탱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벽과 벽을 넘어서 컨베이어를 이어야 했는데 손쉬운 루트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만 침대 하나를 치워야 했는데요. 전체 침대 숫자가 넉넉했기에 일단 치우고 봤습니다. 이렇게 결국 유기물을 탄소 섬유 공장에 자동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탄소 섬유는 그냥 팔아도 값이 나가서 많이 생산을 하면 할수록 좋았죠. 이제 수납을 자동화하는 과정에 돌입했는데 최소 2,000개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 이상을 하고 싶었는데 공간이 살짝 모자랐습니다. 대신 바깥에다가도 보관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엔지니어들의 만족도가 생산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알게 되면서 생활관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과 화분, 주크박스 등을 설치하여 칙칙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러던 와중 갑자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얼음 융이기가 작동을 멈추면서 물 공급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컨베이어의 흐름을 확인해보니 광석 컨베이어 벨트가 얼음 컨베이어 벨트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광석 컨베이어를 잇다가 중간에 얼음 컨베이어를 깜빡하고 이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틀린 그림 찾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음 사이에 섞인 레골리스들을 전부 다 빼내야 정상화가 가능했는데요. 정말 야무지게 섞여서 빼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지상에는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컨베이어 엘리베이터였는데 지상에서 지하로의 운송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의 사용법은 간단했습니다. 지상에 자원 보관소를 연결하고 지하에서 컨베이어를 이어주면 자동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빠르게 외부에서 캐온 자원을 정제소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컨베이어 엘리베이터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물부두가 필요했는데요. 화물부두에는 컨베이어 설치가 되어서 적재한 물건을 바로 실어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콘크리트 생산단지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광물 찌꺼기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분배기가 단순하게 n분의 1 연산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로도 동일한 양을 보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쪽 공장도 공급이 끊기지 않고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공장을 풀 업그레이드하여 콘크리트 생산에는 향후 어떠한 걱정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지상에는 화물부두가 완성되면서 레골리스 자동 공급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화물부두의 출력단으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컨베이어를 이어주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바로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컨베이어가 연결되자마자 레골리스뿐만 아니라 히토류까지 섞여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배출구가 이렇게 많은데 기본값이 혼합 배출인 것이 아쉬웠는데요. 일단 빨리 레골리스로 단일 배출을 하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아래로 이미 내려간 히토류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색이 약간 달랐습니다. 저번처럼 수동으로 열심히 빼내줘야 했습니다. 12년 차 탄소 섬유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탄소 섬유의 행렬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거의 김말이 공장 수준으로 뽑아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생산 뒤에는 잠 못 자고 배고프고 불행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소 섬유의 생산력을 강화해 놓은 덕분에 나노튜브 생산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지구 종말까지 주어진 시간의 4분의 3이 흘러가서 총력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레이저건 건설은 6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고 난이도의 자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관리 유닛과 모듈식 터미널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혀 대비를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쓰지 않은 것은 이런 긴박한 순간에 적절히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관리 유닛 150개를 일시불로 결제해버리면서 이제 다른 자원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듈식 터미널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주 재료는 마이크로 회로였습니다. 다행히 마이크로 회로의 생산력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최종 레이스를 위한 체력이 충분했죠. 엔지니어들이 죄다 달라붙도록 해서 3배 효율로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리 유닛 수입으로 재정에 큰 타격이 있었지만 마이크로 회로를 공수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지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레이저건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보내어 건설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을 보내서 작동시키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제 레이저건에 파견할 엔지니어를 골라야 했는데 선택은 쉬웠습니다. 최상급 엔지니어들은 시설 가동을 계속해야 했기에 실력이 낮은 순으로 보내도록 했죠.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13년차 지구 종말의 위험을 막을 최종 병기 레이저건이 마침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달 기지의 엔지니어들은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공장을 운영해야 했죠. 결국 레이저빔은 소행성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궤도를 변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업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와 보니 한 가지 잘못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쇼파가 반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쇼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달에서의 13년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식민지 건설 게임이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토록 복잡한 공장 게임일 줄은 몰랐네요. 세상의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서버 점검을 위해 새벽에 출근하며 다크서클이 짙어진 박모군이 생각나는 밤이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